8. 엷은 핑크빛 기억. 시간은 흐른다. 그리고 추억은 달리는 기차창 밖으로 던져진 짐짝처럼 버려진다. 시간은 흐른다. 바로 어제처럼 느껴지던 일들이 매 순간 손이 닿지 않는 먼 옛날의 사건이 되어 희미한 기억 저편으로 사라진다. 시간은 흐른다. 인간은 문득 기억의 원천으로 돌아가고 싶어 눈물을 흘린다. 1999년 초봄. 오랜 겨울이 끝나고 따스한 햇살과 서늘한 바람이 새로운 계절을 알려주었다. 또 봄이 왔다. 나는 한익의 공원의 매화가 엷은 분홍색으로 흐드러지게 피어나 푸른 하늘과 땅 사이를 수채 물감으로 그은 듯이 얇게 물들이는 것을 바라보며 한숨 섞인 목소리로 중얼거려 본다. 내 곁에는 매미가 있고 난 아직 백수이고 게다가 나는 과거의 사슬에 얽매여 아직도 아오이를 잊지 못하고 있다. 사람의 마음이란 이렇게 번잡하다. 마음이라는 부분이 육체에 어디에 붙어 있는지 모르는 탓도 있다. 그래서 마음이 아프지만 어깨나 발목의 아픔과는 달리 어떻게 처리할 길이 없다. 그래서 생각해 본다. 나는 가슴에 생채기를 내는 아픔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었다.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흘러가는 시간이 마음의 병을 치유하고 과거를 잊게 해주리라 귀언하면서. 마음의 오랜 상처가 점점 더 아파오는 이유는 그날이 다가오기 때문이다. 약속한 날까지 이제 1년 남았다. 기대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 마치 꿈속에서 주고받은 듯한 근거도 없는 약속. 그러나 치유할 길 없는 내 마음은 분명히 그날 쪽으로 기울어져 가고 있었다. 매미의 요구로 그녀를 품에 안아도 마음은 이미 거기에 없었다. 남자라는 동물이란 이렇게 허망하다. 마음에도 없는 여자를 안을 수도 있기에. 그것은 반쯤은 동정에 의한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매미를 모욕하는 일이기도 하였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관계를 마칠 때마다 후회하지만 오늘이라는 날을 어떻게든 지내고 보자는 게으르고 자포자기적인 성격 탓에 나는 일순의 쾌락에 몸을 맡겨버리고 마는 것이다. 미래가 불안해지면 질수록 그녀는 나를 더욱 격렬하게 원했다. 처절하게 내 가슴에 매달렸다. 가슴이 달라붙어 떨어질 줄 모르는 그녀를 안심시키는 방법은 섹스뿐이었다. 어떤 말보다도 기계적인 또는 작업 공정과도 같은 집중적이고 열정적인 행위에 의해서만 그녀는 우리의 관계를 만족스럽게 확인하고 안심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나는 그녀를 안으면서도 때로 착각에 빠진다. 내 가슴 아래 안겨있는 이 여자가 매미가 아니라 아오이인 것 같은 느낌에 사로잡히는 것이다. 어둠 속에 숨어있는 아오이, 겁을 먹고 새파랗게 질려있는 아오이. 두 사람이 기억 속에서 꼭 안고 있는 장소는 10년 전의 이 방 또는 소시가야 오쿠라의 그녀의 방. 그녀는 결코 밝은 곳에서의 관계를 허락하지 않았다. 그 때문에 내 기억은 항상 밤이다. 여름이면 달빛에, 겨울이면 스토브의 붉은 잔열선에 어렴풋이 비춰지는 그녀의 뿌연 몸선과 젖은 두 눈이 떠오른다. 준세히 아오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직 날 용서해 주지 않니? 나는 눈꼬리에 힘을 넣었다. 아오이가 몸을 흔든다. 눈두덩이가 뜨거워졌다. 그것이 눈물이라는 것을 느낄 때까지 몇 초의 시간이 필요했다. 준세히. 다시 목소리가 들려왔다. 목소리는 아까보다 더 가깝고 선명했다. 눈을 뜨자 나를 응시하는 매미의 눈동자가 있었다. 기분은 어때? 기분?
아니야, 그냥 물어본 거야. 우리는 앉기 전에 사소한 일로 다퉜다. 최근 들어 매일 아무것도 아닌 일에 마음 안 맞는 부부처럼 싸움이 잦아졌다. 당연히 미술관으로 가야 할 나였지만 갑자기 가지 않겠다고 한 것이 시초였다. 오후, 갑자기 할아버지가 쓰러졌다는 소식이 들어왔을 때 나는 매미와 허락도 받지 않고 할아버지의 그림으로 벽을 장식하고 있었다. 관계를 마치고 우리는 창고로 쓰는 구석방에 보관된 할아버지의 그림을 엿보고 있었다. 매미와 나는 중남미를 횡단하면서 그린 조기의 작품을 가장 좋아했다. 그 그림들을 보면서 매미는 눈물을 글썽였다. 거기에 그려지지 않은 사람들의 삶이 보이는 것 같다고 하면서 매미는 아버지와 대화를 나눌 수 없었다는 충격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것 또한 그녀가 내게서 떠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였다. 그녀는 분명 나를 통해 자신의 가족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것은 거의 망상에 가까운 것이었다. 때로 그녀는 아득히 먼 곳에 초점을 맞춘 아슬아한 눈길로 준세이와 결혼하는 게 내 꿈이야. 준세이의 아이를 낳는 것이 나의 미래라고 중얼거려 내 신경을 갈고 있었다. 이 그림을 저 방에 걸어두면 어떨까? 하고 그녀가 말했다. 나도 동의하고 백훈화되는 인연의 사슬이라는 제목의 그림을 끌어내어 낑낑거리며 벽에 거는 작업을 마쳤을 때 전화벨이 울렸다. 우리는 그림 쪽으로 눈길을 던지고 말없이 외출 준비를 서둘렀다. 매미는 자신도 따라가겠다고 고집을 부렸다. 일단 어떤 상태인지 보고 오겠다고 혼자 갔다 오겠다 했지만 매미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할아버지와 난 친구니까. 할아버지가 입원한 미타카이 병원으로 달려갔다. 전화를 건 사람은 아버지 기요마사의 여동생인 아가타 후미에였다. 후미에도 화가 있네. 결혼에 실패한 후로는 식물인간이 되어버린 할머니를 돌보며 살았었다. 미카다이 병원은 아버지가 태어난 병원이기도 하고 할머니가 숨을 거둔 병원이기도 했다. 최근 들어 건물을 보수해서인지 할머니가 입원할 당시에 어두운 분위기는 찾아볼 수 없었다. 입구로 들어서자 앞마당 쪽에서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다. 내가 일본으로 돌아왔을 즈음 아가타 세이지 할아버지는 미타카 집에서 같이 살자고 했지만 아버지와 많이 닮은 후미에의 딱딱한 분위기가 싫어서 우메가오카에서 혼자 살기로 했다. 후미에와는 오랜만의 재회였다. 당혹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한 그 얼굴 어디에 딱딱하고 신경질적인 인상이 있었는가 싶을 정도로 슬픔에 젖어 있었다. 갑자기 쓰러지셨어. 후미에는 눈물을 글썽이며 내게 말했다. 지금은 어때요? 아직 의식도 없어. 들어가봐. 얼굴은 볼 수 있으니까. 우리는 후미에의 안내를 받으며 아가타 세이지의 병실로 향했다. 블라인드가 반쯤 내려진 창 밖으로 이노카시라 공원의 녹음이 엿보였다. 할아버지는 최상층 개인실의 커다란 침대에 누워 있었다. 코에 꽂힌 관, 전기를 잃은 얼굴을 감싼 붕대가 쓰러질 당시의 상황을 웅변하고 있었다. 매미를 후미에에게 소개할 때 외에는 거의 아무런 대화도 나누지 않고 세 사람은 가만히 할아버지의 얼굴만 바라보고 있었다. 피렌체에서 빈틈이 많다고 하면서 내 배에 주먹을 먹이던 활기찬 할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다. 상태가 좋아질지 나빠질지도 추측할 수 없다고 하였다. 오빠가 돌아온대. 후미에가 할아버지의 얼굴을 응시한 채 말했다. 어떻게 대답해야 좋을지 몰랐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부터 나는 아버지와 마주 앉은 적이 거의 없었다. 화가였던 어머니를 자살로 몰아넣은 것이 아버지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정말 올까? 올 거야. 어떻게 알아? 유산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후미애를 바라보았다. 옆에서 바라보는 관자놀이 주위에 푸르스름한 선이 붉어져 있었다. 아버지가 화를 내면 그처럼 시퍼런 혈관이 붉어졌다. 어린 시절 나는 아버지의 피는 파랗다고 믿었다. 할아버지에게는 300평이나 되는 미카타이 저택을 비롯하여 오랜 세월 전 세계에서 모아들인 그림 컬렉션 등 많은 유산이 있었다. 당연히 아버지에게는 그것을 상속받을 권한이 있었다. 면회 시간이 끝날 때까지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고비를 넘겼다는 의사의 말을 듣고 돌아가기로 했다. 그날 밤은 벽에 걸린 할아버지의 그림을 감상하면서 매미와 나는 포도주를 땄다. 할아버지에게도 수명이란 게 있는 거야 라고 나 자신을 달래면서 포도주를 목 안으로 부어 넣었다. 할아버지에게 만약의 사태가 발생하면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생각하기도 싫었다. 나에게 있어 할아버지란 존재는 보통 사람의 아버지와 어머니 같은 무게를 가졌던 것이다. 아직도 할아버지와 의논할 일이 산처럼 쌓여 있는데 그렇게 말하자 매미는 부드러운 눈길로 내게 몸을 기대며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을 거야. 꼭 일어나실 거야. 만일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이 세상엔 나 혼자뿐이야. 매미는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내가 있잖아.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매미의 깊이 패인 눈가에 눈물이 흘러내렸다. 다음 날 나는 생각지도 않은 친구의 방문을 받았다. 아침 10시에 현관에 벨이 울려 목을 감고 있는 매미의 팔을 풀어헤치고 잠이 덜 깬 눈을 손가락으로 부미면서 나가보니 대학 시절의 친구가 서 있었던 것이다. 설마 했더니 친구는 놀란 얼굴이었다. 누군데 하고 등 뒤에서 웅얼거리는 매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일거에 과거 학창 시절로 되돌아온 듯한 착각에 빠져들었다. 여긴 웬일이야? 뉴욕에 있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여길 왔니? 이 부근에 자료 조사할 게 있어서 왔다가 이 앞을 지나가는데 이 집이 옛날 그대로 있어서 말이야. 정말 깜짝 놀랐어. 문패가 아가타로 되어 있어서 혹시나 했는데 자네가 나올 줄이야. 야, 정말 오랜만이다.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았다. 안쪽에서 파자마 차림의 매미가 나왔다. 누구? 어떻게 된 거야? 하고 매미는 남자끼리 끌어안은 모습을 보고 눈을 동그랗게 떴다. 안도 다카시는 대학 시절의 친구다. 이른바 우등생으로 이 친구 덕분에 난 졸업할 수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험 볼 때마다 커닝시켜줬지. 다카시는 성실하게 엄한 자세로 열심히 노력하는 당시의 모습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아니 당시보다 한층 더 성숙하고 올고준 눈길로 나를 응시하더니 같은 나이임에도 훨씬 더 연장자 같은 느긋한 표정으로 웃음을 머금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내게 감사해야지. 내가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는 거야. 지금의 나, 지금? 미안해. 정말 고마워. 이러지 마. 고개까지 숙이고 그래. 우리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웃었다. 매미가 점심을 준비하겠다 하는 것을 제지하고 밖으로 나가기로 했다. 동거생활하는 지금의 모습을 다카시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매미에 대해서는 애인이라고 말해두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명백히 다카시의 시선은 과거를 떠들고 있었다. 우리는 그리운 그 옛날 대학 시절 이야기로 꽃을 피웠다. 그러나 거기에는 한 사람이 빠져 있었다. 매미 앞에서는 절대로 말할 수 없는 한 사람이. 역전 레스토랑에서 대낮부터 포도주로 건배를 나누었다. 추억이 꽃 피어나기 시작했다. 축제 날 밤 술에 취해 선배에게 대들다가 친구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두들겨 맞던 일. 학생회관 홀에서 친구들과 쓸데없는 잡담을 나누던 일. 둘이서 단가와 하이쿠 서클을 만든 일. 다카시의 권유로 자원봉사 활동에 참가한 일. 거기에 알게 된 여학생과
다카시가 사랑에 빠진 일. 준세이는 사귀는 사람도 없었니? 우리는 줄곧 한 가지 사실만은 숨긴 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보통은 그런 이야기부터 먼저 시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일부러 어떤 것을 피하여 빙 둘러서 집으로 돌아오는 듯한 태도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우리는 동시에 매미 쪽을 바라보았다. 어색한 분위기를 메우려는 듯 다카시가 소리 높여 웃었다. 난 도무지 이유를 모르겠지만 이 친구 너무 인기가 좋아서 말이야. 여자가 한둘이 아니었어. 나는 웃을 수 없었다. 다카시는 저 땅에 얼머무릴 태도를 취하지 않는 나를 보고 억지로 웃음을 띠려 노력했지만 결국 어색하게 얼굴을 비틀며 입을 다물어 버렸다. 매미는 재빨리 우리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더니 나중에는 내 눈만 노려보았다. 뭘 숨기고 있어? 다카시는 숨기기는 뭘 숨기겠냐고 적당히 얼버무렸다. 매미, 그런 표정 짓지 말고 먼저 돌아가. 오랜만에 친구 만나서 이야기 좀 해야겠어. 왜 나를 쫓으려 해? 라는 표정으로 매미는 내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나는 평소와는 달리 냉랭한 눈길로 매미를 노려보았다. 옛 친구에게, 특히 아오이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는 다카시에게 지금의 매미와 나의 모호한 관계를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자기를 따돌린다고 생각한 매미는 갑자기 히스테리를 일으키며 얼굴을 돌려버렸다. 다카시와 나는 뾰루퉁해진 매미를 무시하고 제각기 자신의 현재에 대해 속삭이듯이 대화를 나눌 수밖에 없었다. 불교? 아직 대학생? 정말 넌 공부를 좋아하는구나. 감탄하는 나를 향해 다카시는 은은한 미소를 던지며 말했다. 정확히 말하자면 종교학이야. 난 붓다의 가르침에 관심이 많아. 다카시가 대학원을 졸업한 후 새삼 종교를 배우기 위해 편입하게 된 속사정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을 때 매미는 벌떡 자리에서 일어서더니 나가버렸다. 괜찮니? 하고 다카시는 걱정스런 표정으로 매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괜찮아. 늘 저래.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다카시의 눈을 바라보며 그렇게 말했다. 다카시는 언제까지고 매미의 뒷모습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다가 예쁜데 하고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다카시의 눈 속을 들여다보았다. 다카시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매미의 뒷모습이 아니었다. 그것은 학생 시절 아오이의 고독한 그림자였다. 아오이를 만났어. 갑자기 다카시의 입에서 튀어나온 그 말은 이제 조금 안정을 되찾고 있던 내 마음을 마구 흔들어 놓았다. 둘만 남으면 분명 그의 입에서 어떤 식이든 아오이를 둘러싼 이야기가 나오리라 예상도 했고 또 각오도 하고 있었다. 그러나 다카시가 쏟아낸 말은 아오이에 대한 단서가 아닌 아오이의 일상 그 자체에 대한 것이었다. 만났어? 지금 어디에 있어? 뭘 하고 있는데? 학생 시절 내가 아오이를 만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준 장본인이 바로 다카시였다. 아오이와 다카시는 둘 다 귀국 자녀로 그것도 같은 밀라노 일본인 학교의 동급생이었다. 같은 반이었던 다카시는 어느 날 아오이라는 여자를 소개해 주었다. 한눈에 반해버렸다. 나는 옛날에도 지금처럼 결코 용기 있는 편은 아니었다. 숫기가 없어서 내가 먼저 여자에게 말을 거는 법도 없었다. 아오이에 대한 생각이 나날이 심각해지면서 나는 처음으로 이 기분을 다카시에게 의논했다. 어이없는 일이지만 아오이가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카시에게 먼저 물어보게 하고 그제서야 겨우 내 사랑을 고백할 수 있었다. 다카시는 시험대뿐만 아니라 나에게는 대학생활 전부를 떠받쳐준 은인이었다. 밀라노, 그랬군. 밀라노로 돌아갔었어. 다카시는 일순 쓸데없는 말을 했다는 표정을 짓더니 입을 꾹 다물어 버렸다. 나는 몸을 앞으로 내밀고 다카시가 입을 열 때까지 가만히 기다렸다.
지금 그 애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야기 좀 해줘. 망설이다가 신중하게 말을 골라 물었다. 다카시의 눈동자 저 안쪽에서 뭔가가 조용히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과거를 깨부수기 위한 현재, 숨을 멈추고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오랜 침묵이 흐른 후 다카시의 입에서 터져나온 아오이의 현재를 전하는 그 말을 듣고 난 온몸을 부르르 떨어야 했다. 그것은 내가 전혀 모르는 아오이의 모습이었다. 미국인과 동거한다는 이야기는 너무도 충격적이었다. 아이는 다카시는 고개를 가로젓더니 없는 것 같아 하고 중얼거렸다. 잘 들어 준세이, 이제 흘러간 과거일 뿐이야. 아오이와 내가 만들어낸 과거의 슬픈 일은 모두 기억 속의 일일 뿐이야. 내 이야기가 두 사람의 인생에 영향을 끼친다면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아. 그녀에게는 새로운 인생이 있어. 너도 그렇고. 나는 탄식했다. 잠시 마음이 가라앉기를 기다렸다가 작은 목소리로 알았어 하고 대답했다. 아오이의 30살 생일날에 피렌체의 두오모 꼭대기에서 만나기로 한 약속은 그냥 구두선으로 끝나고 말 것이라는 예상이 하나의 사실로서 확정되는 순간이었다. 두 사람이 가장 행복할 때 나는 약속이다. 그 후 불행에 빠지기도 하면서 나름대로 인생을 살아온 현재의 두 사람에게 그때 나누었던 농담 같은 약속이 실현될 가능성은 1%도 되지 않을 것이다. 그냥 웃을 수밖에 없었다. 웃음을 터뜨리는 나를 다카시는 동정어린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우리는 한해기 공원을 걸었다. 매화가 흐드러지게 피어난 공원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우리는 사람들 사이를 뚫고 다카시가 자루를 빌리러 왔다는 종교학계의 거두가 사는 집 방향을 바라보았다. 공원 출구에서 다카시는 지갑 속에서 언젠가 만나면 전해주려고 이렇게 넣어두었다고 하면서 한 장의 종이 조각을 꺼내어 건네주었다. 그렇지만 너랑 이렇게 쉽게 만날 줄이야 꿈에도 생각 못했어. 내가 무슨 큐피트 같은 기분인데 그래. 거기에는 주소 같은 것이 적혀 있었다. 낯익은 글씨체. 그것이 아오이가 손수 쓴 문자라는 것을 깨닫기 전에 다카시는 아오이가 건네준 것이라고 했다. 이걸 내가 가져서 뭐래 하고 반사적으로 물었다. 그는 힘없이 고개를 가로저었다. 헤어질 때 아오이가 말없이 건네준 거야. 물론 너에게 건네주라는 말은 없었어. 그러나 이걸 건네주는 순간 그녀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빛나는 무엇을 보았지. 그게 마음에 걸리더라. 나의 심한 비약일지도 몰라. 그렇지만 이렇게 이 거리에서 옛날로 돌아온 것처럼 너를 만났다는 건 단순한 우연만은 아닐 거야. 내가 지금 공부하는 분야도 이런 우연을 학문적으로 설명하려는 거지. 이건 어떤 의미에서 부처님이 내게 던져준 시련의 하나일지도 모르겠어. 그렇게 말하고 다카시는 은은한 웃음을 던졌다. 마치 자기 자신에게 다짐하는 듯이. 그러더니 문득 웃음을 멈추고 다카시 특유의 엄숙하고 진솔한 표정으로 하나의 사실을 고했던 것이다. 한 가지 꼭 말해둬야 할 게 있다. 다카시는 내 앞길을 가로막는 듯한 몸짓으로 우뚝 섰다. 갑자기 내 앞에 나타난 옛 친구, 그리고 그 친구에게 갑작스럽게 듣게 된 아오이의 소식. 나는 과거에서 미래로 역류해가는 기억의 강위에서 헤엄치고 있었다. 너를 속이고 그녀 마음대로 그 일을 저질렀다고 생각하면 오해야. 다카시는 내가 모르는 아오이의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바람 속에서 옛일이 풍경처럼 흔들리며 깡마른 소리를 내고 있었다. 얼음과 얼음이 글라스 안에서 부딪히는 듯한 서늘한 소리가 들려왔다. 다카시의 뒷모습을 지켜보면서 나는 그 자리에서 한 걸음도 옮길 수 없었다. 눈을 감았다.
거기에 10대의 아오이가 서 있었다. 혼자서 어두운 거리를 걸어가는 아오이의 모습이었다. 나는 상상 속의 그 모습을 향해 소리 높여 이름을 부르고 싶었다. 가냘픈 어깨를 아래로 축 늘어뜨린 지금이라도 쓰러져 버릴 듯한 고독한 그녀의 모습을 향해. 그날 밤 나는 잠들 수 없었다. 침대에서 일어나 매미 몰래 아오이에게 보낼 긴 편지를 썼다.